네, 새 트럼프 행정부의 마쿠 권력으로 떠오른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이런 말을 던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요. 왜냐? 이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유인 전투기는요, 돈만 낭비하고 조종사 생명만 앗아갈 뿐이고 이미 전쟁 판도는 무인 드론으로 바뀌고 있으니 미국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비 천조국인 미국의 마쿠 권력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전 세계 국방 무기 패러다임이 확 바뀔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말대로 이미 그런데 전쟁 판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개전 당시 기준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1000일 넘게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바로 무인 드론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이 머스크 발언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 무인 전장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김재천 교수님, 그 F-35를 겨냥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왜 나온 건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일단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치라는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공동 수장으로 앉힌 것이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보니까 미국의 국방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연방 정부 예산의 거의 20% 가까이 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니까 F-35 같은 신종 무기를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좀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머스크의 전문성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머스크가 이 첨단 미래 기술 전문가인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미래 공중전은 이제 뭐 무인기 전쟁인데 F-35가 암만 뭐 스텔스 기능이 있고 뭐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무인기에게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엄청난 국방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부터 뭐 좀 손을 봐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뭐 미국 국방 예산에 글쎄요 한 1~2% 정도는 좋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상당한 양이 어쨌든 F-35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어서 이거를 좀 줄이겠다는 게 머스크의 전략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방승태장님. F-35 전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들어와 있는 이 전투기고 동맹국들한테 팔았단 말이죠, 미국이. 그런데 저렇게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F-35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의도대로 저 생산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20대를 더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줄어들면 이제 단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입 비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방산 시장이 결국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 이제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뭐 조달 협정 이런 것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무기 체계는 지금 수출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은 머스크가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위협은 줄어들었느냐? 줄어들지 않았죠.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방위 산업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하기를 요구할 텐데, 그러면 그 대상이 결국은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비용에 대한 어떻게 충당할 부분을 동맹국들한테 받을 수 있다. 방위비 분담, 또 각국은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더 늘려라, 이런 요구가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F-35 뭐 관련 비용이 미 국방부의 관련 비용이 4,850억 달러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677조 원이 된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쨌든 상당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머스크의 속내가 정말 이 예산을 줄이겠다, 이건가요? 따로 속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머스크의 생각과 트럼프의 생각은 비슷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 되돌아가 보면요. 2016년 12월 22일 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별장에 럭히드 마틴하고 보잉 CEO를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불러서 F-35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보잉에서 당시에 이제 에어포스 1을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사실은 협박 내지는 좀 위협을 해서 실제로 그 CEO들이 나오면서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예, 머스크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방산업계의 좀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최근에 기존의 미국의 방산업계는 90년대 중반에 한 51개 업체에서 5개 네. 메인 컨트랙터, 다시 말해서 록히드 마틴, RTX,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5개 업체로 완전히 통합이 돼서 5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독점 기업처럼요. 독점이죠. 네. 경쟁이 전혀 없는 그래요? 국가에서 일정 예. 부분 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이제 방산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비상장 기업으로는 엔드릴 예. 이런 업체들이 그런 독점 구조가 잘못됐다. 너희가 국방 예산의 85%를 다 그러면 5개 업체가 다 받아가는 거 네. 이거 잘못된 거다. 비효율적이다. 경쟁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올 10월 31일 날 팔란티어 CTO 시암 상카라가 공개적으로 국방 개혁이라는 더 디펜스 리포메이션이라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제 트럼프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팔란티어의 이사회 의장을 피터 틸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을 같이 창업했던 사람이죠. 아, 그래요? 일론 그렇습니다. 머스크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페이팔을 같이 창업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교감을 해왔고요. 예. 피터 틸도 트럼프를 한 10년 이상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피터 틸,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런 신생 방산 업체들의 생각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게 뭐 아직은 분석이고 추정 단계이긴 하지만 이 5개 기업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미국의 군사 카르텔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신생 기업들이 좀 깨게 도와주고 싶은 게 머스크의 사실 속내인데 그게 그중에 기업한 곳이 뭐 머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시고. 머스크도 스페이스X도 그와 같은 기존의 방산업체에 도전하는 예.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왜 그렇게 카르텔을 깨고 싶은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얘기했던 F-35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들이 진짜로 미래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질 수 있는 건지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머스크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화약을 이용해서 총이 나타났을 때 그럼 창을 든 병사들이 바로 없어졌느냐? 네. 서서히 총의 비율이 많아지는 그 과정이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떤 머스크가 이야기한 무인 체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수십 년 동안의 장기적인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예. 대체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예를 들면 F-35 드론 이런 폭탄을 장착한 이런 무기들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네.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건 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래식 무기도 일정 기간 같이 병행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적으로 예. 이렇게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신데 그런데 사실 이 머스크가 던진 유인 전투기는 뭐 그 시대가 종말이 올 거고 미래는 무인으로 가게 된다. 이 발언을 사실 이번에 처음 던진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에 네. 미국 이제 공군 관변단체에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텔스 전투기 F-35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여기에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미 그때. 예, 이미 얘기했고 이게 또 지금 또 다시 발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즉각 그 군 측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미첼 우주항공연구소에 있는 더글라스 버키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앨런, 전투기 조종사는 오랫동안 비행하고 싸울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2차원이지만 우린 3차원에서 싸우니까
당분간 지금 네.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수행하는데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갭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머스크는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더글라스 버키 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동하는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극단적으로 F-35가 없어지고 드론이 나타난다라든지 예. 드론이 상관없고 F-35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스크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로 동등하게 본 거고 네. 군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해. 하지만 대세는 35고 드론이라든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다. 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머스크가 한 4년 전이죠. 저 때가 2020년이니까 4년 전에 했던 저 발언대로 정말 그야말로 F-35의 경쟁자로 드론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로도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너무 드론이 대표적인 하나의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은 예. 너무 드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시각에 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국방 기획 문서에서는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 어토너머스 웨폰 또는 네. 어토너머스 시스템, 자율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원격 조종하는 단계에서의 예. 어떤 무인 체계를 운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반자율 무기, 반자율 조종 형태로 하는 예. 게 있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완전 자율 형태로 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앞에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필요한 단계별 과정이라고 예.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국방 예산 감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겠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 실제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거기서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봐도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상황도 보면은 드론이 꽤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전장에서 어떤 좀 사례가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군의 사례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이제 레이싱 드론 보시면 이제 고글 형태로 끼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해서 경주하는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운용하는 각계 병사가 운용하는 드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드론은 이제 대형 드론이죠. 러시아의 이제 영토 안에 들어가서 타격하는 이런 대형 드론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위성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표적 획득 같은 경우 이제 델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적을 획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마스 지휘관이랑 수장도 드론을 이용해서 폭격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중대형 공격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을 사살할 때 운영했던 드론은 결국 이제 공중에서 오랫동안 뭐 10시간, 20시간 동안 채공하고 있으면서 표적이 식별되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따라가면서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살하고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했다는 것이죠.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러우 전쟁을 비롯해서 현재 전쟁 상황에서 드론이 상당히 좀 쓰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게 1,000만 원도 사실 안 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수십억 원이 넘는 러시아의 주력 탱크들을 격추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 저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어떻게 좀 활약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최근에는요, 이 드론이 더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게 불처럼 이렇게 쏘아 올린다고 해서 드래곤 드론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드론이 저렇게 이렇게 쭉 불길을 휩싸이고 다니면서 저 떨어지는 낙하물에 불들이 붙어서 밑에 있는 목표물들을 사실상 녹여버리는 저 역할을 하는 게 저 드래곤 드론이라고 하네요. 저게 상당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보셨을 때? 뭐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지금 뭐
그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신종 드론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영상에서 이제 어떤 비행체가 이 불덩어리 같은 것을 마구 떨어뜨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마치 그 용이 이제 불을 뿜어내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하다 해서 이제 드래곤 드론이라는 이제 별명이 생긴 것이고, 이 투하한 불덩이가 이제 테르밋이라는 것이죠. 테르밋은 특수 금속을 녹인 것이고 온도가 2,200도까지 올라간다고 2,200도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타겟이 된 더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이제 숲이라는 것이에요.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거를 실제로 군인이 딱 목도로 하면은 저게 또 맞는 대로 어떻게 2,200도라고 하면은 우리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전쟁 초기에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에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드론의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인데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저게 무슨 사진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 사실 러시아가 초기에 공격을 했었을 때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동쪽으로 치고 올라갔지만 이 북쪽에서도 기갑 부대를 내려서 이 수도 키이우로 진격을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행렬을 이루고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이제 왜 그랬냐 봤더니 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의 이 특수부대원, 그리고 이제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의 진격을 이제 멈춰 세웠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드론 공격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었는데, 이 저런 기갑 부대의 앞부분을 갖다가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냥 더 이상 진격을 못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그냥 발이 묶여 버린 그런 지금 상황을 사진으로 지금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탱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저 앞부분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진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군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시인데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민간 땡땡땡이었다가 퀴즈입니다. 민간 땡땡땡이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민간 예비군 정도는 민간 됐어요. 예비군. 민간 예비군. 네. 예비군으로 드론 부대를 편성할 수도 있겠죠. 다시 뭐 배워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민간 동호회였다라는 겁니다. 동호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드론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호회인데 이쪽에 관심 있었던 대학 교수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학생들이 모여서 처음에 취미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 크림반도 사태 때 활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육군 참모부에 통합이 되면서 아이로즈드 드비카라고 러시아로 공중정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어를 쓰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이라든지 수색, 그다음에 지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자체 개발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동호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그 크림반도 때 한번 활약을 했고 이제 정규군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 개발자,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던 동호회가 지금은 굉장히 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가 얼마 전에는 이 1,500km나 전선에서 떨어진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1,500km가 떨어졌다라면 먼 거리를 날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해군 기지가 어디에 있냐면 다게스탄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다게스탄 지역은 카스피해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크림반도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보급하고 했었었는데, 크림반도를 넘어와가지고 카스피해에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은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몇 척 함정이 파괴가 됐고, 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화염이 일고 여러 가지 하면서 보통 이제 함선 2척이 파괴가 됐고 소형 함척이 손상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이제 드래곤 드론에서처럼 심리적으로 더 이상 러시아는 안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래곤 드론부터 쭉쭉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좀 봤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저렇게 드론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길래 저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나요?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운영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아까 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델타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은 네. 뭐 위성에서 사진 또 뭐 정찰용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 또 네. 심지어는 민간인들이 러시아 군을 보고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내는 이런 첩보 네. 또 감청 정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 인공지능이 적용된 시스템 속에서 분석해서 표적을 추천해주는 이런 방식의 아, 그래요? 예, 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델타 시스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표적이 식별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선에 가까이 있는 표적은 개인 병사들이 사용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1인칭 드론, 퍼스트 퍼슨 뷰라는 1인칭 드론 이제 뭐 운용 거리가 2~3km밖에 안 되는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타격하고 러시아 쪽에 저 안쪽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이런 드론들은 네. 앞에서 평론가님께서 또 다른 분들도 제시하셨듯이 일단 뭐 경비행기를 개조한 듯한 그런 어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서 타격하는 이런 형태로 타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델타 같은 장비를 통해서 사실상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위성을 통해서 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 경로를 선택할 때 예. 러시아의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부분으로 비행 경로를 설정해서 비행을 하고 네. 또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조종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직접 센서에서 포착하는 영상을 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표적을 유도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 그러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 현황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러시아는 사실은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자폭 드론 또 예. 드론의 중요성을 조금 늦게 깨달은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지상군의 화력을 많이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운영했던 정찰용 드론은 뭐 오를란 10 네. 정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공격용 드론이나 자폭용 드론이 아니라 정찰용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전 당시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거는 샤헤드 계열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네. 도입해서 저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천 대를 도입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타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전선에서 사용하는 소형 자폭 드론 란쳇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란쳇을 개발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차량이라든가 또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를 타격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장거리 자폭 드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근거리 자폭 드론을 발전시키는 이 형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론 공격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 김 교수님 사실 네. 양측에서도 이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이런 능력들도 좀 진화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나요? 일단 뭐 드론 공격에는 드론 공격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드론 공격을 또 막아내는 엔타이 드론이라 그러죠. 엔타이 드론 기술의 지금 기술력 그 개발에 그래요? 이제 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가장 흔한 것이 전자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드론과의 통신을 교란한다든지 뭐 이 전자파를 갖다 교란해서 드론이 제대로 이제 타겟을 갖다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EMP 공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전자기 펄스 공격이라는 것인데 드론 장비 자체를 아예 그냥 마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네. 있고 또 이제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서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워낙 작으니까. 네, 그렇죠? 예. 작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엔타이 드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드론 예.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론 전쟁을 어쨌든 가능하게 하는 게 통신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상대의 통신망을 파괴시키는 게 결국에 전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개전 초기에 당장 통신기지국부터 파괴하는 게 전쟁의 초기인데 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네. 통신기지국은
땡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근데 러시아가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었나요? 포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 기지국이 실질적인 통신 기지국이 땡땡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 반격이 가능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기지국 뭐 땅굴에 숨겼나요? 땅굴에 있나? 해외에도 네. 해외에 있나? 네, 다른 나라에 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정답이 뭔가요?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지국은 예. 우주에 있다가 정답입니다. 우주예요? 예. 그게 무슨 물론 얘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가 가장 먼저 통신 예. 기지국을 파괴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지금 화면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화성을 정복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월 26일 날 2020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타링크는 이제 머스크가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제공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27일 날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단말기랑 안테나 1,500대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론 예. 머스크가 지금 한 만여 개 정도 위성을 이제 띄운다라는 건데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저궤도 위성이에요.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인공위성 하면 이제 고궤도 위성인데 이 위성이 위치에 따라서 손전등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서 손전등을 이제 멀리서 손전등을 하면 네. 멀리 볼 수 있지만 빛의 강도는 약하죠. 하지만 낮은 고도에서 손전등을 비친다라면 적절하게 그 빛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지역은 좁아지겠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대략 한 1,500km 내외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산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지국 이런 거 상관없이 안전하게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있었던 지상에 있었던 통신 기지국은 파괴됐다 하더라도 저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전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우크라이나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스타링크, 그러니까 머스크의 인공위성을 통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요거를 적극 활용해서 근데 전세 역전의 교두보가 됐던 전투가 있다고 해요. 지금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데 저게 당시 무슨 일입니까? 왜 스타링크가 도와준 거죠? 2022년도 5월 예. 8일 날 러시아군이 이제 도네츠크 강을 건너다가 예.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화력에 의해서 70여 대의 기갑 차량과 그리고 약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스타링크에 기반한 GIS 아르타라는 게 있습니다. 네. GIS 아르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버 택시를 부를 때 예.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표적을 선정을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부대들이 동시에 그 지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저 강을 건널 때 통상 이제 강을 건너는 중간 과정에서 가장 취약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대가 네. 밀집돼 있고 제대로 방어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런 시점에 이제 집중 화력이 집중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강을 건너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배후를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대규모 피해를 입고 전세가 우크라이나군의 저 지역에서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처럼 떠 있는 거고 저걸 통해서 저희 우크라이나에 전파를 쏘면은 저 전파가 지금 정찰 드론으로 가고 또 저 정찰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저 연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스타링크의 원활한 위성 통신 체계가 신속한 정보의 전파, 예. 그리고 그 정보의 전파를 받은 부대들의 화력의 집중, 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짧게 좀 짚어봐야 할 게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줬던 머스크가 한때는 저 스타링크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중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함정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자폭 드론이 이제 러시아 함정 근처에 갔는데 이게 이제 머스크가 갑자기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끄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인데 네.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쓴 머스크 전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이 수중 드론 공격이 이제 러시아의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원래 이 머스크의 의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조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좀 넷플릭스도 보고 이 학교에서 좀 인터넷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어떤 용도로 쓰라고 이제 이 스타링크를 제공한 것인데 전투에 직접 사용이 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 이 무인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부작용을 좀 짚어보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유, 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뭐 첨단 기술, 특히 이제 뭐 AI 기술이 이제 군사적 용도로 전용이 되고 이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대재앙의 수준으로까지 이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국제 통제 체제가 출범이 돼서 이런 무차별적인 기술 확산과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센터장님께 여쭤보면은 이렇게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쭉 러우 전쟁 상황까지 짚어봤지만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냐? 이 점에 있어서는 뭘 좀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래하고 있는 군사 혁신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죠. 결국 자율무기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자율무기에 관련된 이 부분은 결국은 거대한 자본과 인력, 국가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민간 분야의 어떤 기업들과 또 국방 분야, 또 정보 분야의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제도를 개선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무인 드론 시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민간 땡땡땡이었다. 우리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동호회. 네, 민간 동호회였다 맞춰주셔서 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 무인 전쟁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